한국 금융 시스템은 겉으로 보기에는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듯 보입니다. 은행은 정상 영업을 하고 예금 인출에는 문제가 없으며 주식시장과 채권시장도 일정한 질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이 바라보는 풍경은 다릅니다. 그들은 지금의 안정은 구조적 강건함이 아니라 긴장 상태에서 간신히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금융 시스템은 충격이 클 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균열이 연쇄적으로 증폭될 때 붕괴합니다. 그리고 그 균열은 언제나 가장 조용한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한국 경제는 오랜 시간 부동산, 부채, 유동성에 의존해 성장해 왔습니다. 낮은 금리 환경 속에서 가계와 기업은 대출을 늘렸고 금융기관은 이를 기반으로 수익 구조를 확장해 왔습니다. 문제는 이 구조가 완만한 성장이라는 전제를 필요로 한다는 점입니다. 성장률이 둔화되고 환율 변동성이 커지며 부동산 시장이 흔들리는 순간 이 전제는 무너집니다. 금융 시스템은 갑작스러운 붕괴가 아니라 서서히 축적된 취약성이 한 지점에서 동시에 드러나는 방식으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신호는 이미 여러 지표에서 감지됩니다. 단기 자금 시장의 금리가 비정상적으로 움직이고 금융기관의 시데스 프리미엄이 미세하게 상승하며 외환시장에서 원화 변동성이 확대되는 현상은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겉으로는 사소해 보이지만 금융 시스템 내부에서는 유동성이 과연 충분한가, 이 부채를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조용히 확산됩니다. 시장은 언제나 정책보다 먼저 반응합니다. 숫자 하나, 금리 0.25%의 변화, 환율 몇십 원의 움직임이 금융기관의 리스크 평가를 바꾸고 그 평가 변화가 다시 시스템 전체에 파장을 일으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직전에 한국도 비슷했습니다. 위기는 갑작스럽게 터진 것처럼 기억되지만 실제로는 이미 오래전부터 작은 경고 신호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기업 부채는 과도하게 늘어났고 금융기관은 단기 외화 조달에 의존했으며 환율은 점점 더 민감해졌습니다. 단 하나의 충격 해외 자본의 신뢰 상실이 시스템 전체를 무너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그 충격은 거대하지 않았지만 이미 취약해진 구조 위에서는 치명적이었습니다. 오늘날 한국 금융 시스템도 비슷한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가계부채는 역사적 최고 수준이고 부동산 PF와 기업 부채는 금융기관의 대차대조표 깊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작은 충격, 예컨대 환율 급등, 금리 변동, 특정 산업의 연쇄 부실 같은 사건이 발생한다면 문제는 단일 영역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금융 시스템은 상호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부분의 흔들림은 곧바로 다른 영역으로 전이됩니다. 작은 충격이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구조, 이것이 지금 한국 금융 시스템이 가진 가장 큰 위험입니다. 위기는 아직 눈에 보이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금융은 언제나 보이지 않는 순간에 가장 크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금융 시스템의 위기는 언제나 자칫 괜찮다는 말이 반복되는 시점에 더 가까워집니다. 겉으로 보이는 지표가 완전히 붕괴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위험을 과장으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금융 시스템은 실물 경제보다 훨씬 빠르게 반응하며 신뢰의 미세한 변화에도 민감하게 흔들립니다. 특히 한국처럼 금융과 부동산, 가계부채가 긴밀하게 얽힌 구조에서는 작은 균열이 연쇄 반응을 일으킬 가능성이 큽니다. 위기의 징후는 폭발이 아니라 낮은 진동처럼 먼저 나타납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신호는 유동성의 변화입니다. 은행 간 단기 자금 시장에서 평소보다 거래가 줄어들고 금리는 정책금리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는 금융기관들이 서로를 완전히 신뢰하지 않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겉으로는 유동성은 충분하다는 메시지가 반복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자금이 머뭇거리기 시작합니다. 금융 시스템에서 돈이 빠르게 돌지 않는다는 것은 마치 혈액순환이 느려지는 것과 같습니다. 당장은 생명이 유지되지만 작은 자극에도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징후는 시데스 프리미엄의 미묘한 상승입니다. 시데스는 국가나 금융기관의 부도 위험을 반영하는 지표로 일반 대중에게는 낯설지만 글로벌 자본에게는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한국의 시데스가 단기간에 급등하지 않더라도 서서히 상승 추세를 보이기 시작하면 이는 리스크가 재평가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1997년 IMF 직전에도 시데스와 유사한 신용 지표들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 변화는 위기가 현실화되기 훨씬 전에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는 환율 변동성의 확대입니다. 환율이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루 변동 폭이 얼마나 커지는가입니다. 환율이 짧은 시간 안에 크게 오르내리기 시작하면 이는 자본 이동이 빨라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외국인 자금 비중이 높은 채권 시장에서 이러한 움직임이 나타날 경우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은 급격히 약화됩니다. 환율 변동성은 단순한 외환 문제를 넘어 금융기관의 외화 조달 비용과 직결되며 이는 다시 국내 신용 공급을 압박합니다. 네 번째 징후는 부동산 금융의 경직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거래가 유지되고 가격이 버티는 것처럼 보이지만 금융기관 내부에서는 부동산 관련 대출에 대한 리스크 평가가 급격히 보수적으로 변합니다. PF 대출의 만기 연장 여부를 두고 금융기관들이 망설이기 시작하고 일부 프로젝트에서는 자금 흐름이 끊깁니다. 이는 아직 가격에 반영되지 않은 위기의 전조입니다. 과거 위기에서도 부동산 가격이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전에 먼저 금융의 문이 닫혔습니다. 이러한 징후들이 동시에 나타날 때 금융 시스템은 이미 취약 구간에 진입한 상태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 모든 변화가 아직 대중에게는 거의 체감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예금은 안전해 보이고 은행은 정상적으로 운영되며 뉴스 헤드라인도 위기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금융 시스템 내부에서는 이미 작은 충격에도 버틸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반복됩니다. 위기는 항상 사람들이 안심하고 있을 때, 그리고 대부분이 같은 방향을 보고 있을 때 시작됩니다. 한국 금융 시스템의 위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축적되고 있으며 그 징후는 이미 여러 지표 속에 숨어 있습니다. 금융 시스템이 작은 충격에도 크게 흔들리는 이유는 경제 충격이 선형적으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충격이 작으면 피해도 작다고 생각하지만 금융 시스템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시스템 내부의 연결성이 높을수록 작은 충격은 특정 지점을 통해 증폭되고 확산됩니다. 한국 금융 구조는 은행, 비은행 금융기관, 부동산, 가계부채, 기업 자금 조달이 촘촘히 연결되어 있어 한 곳의 이상이 곧바로 다른 영역으로 전이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연결망 속에서 충격은 점이 아니라 파동으로 움직입니다. 가장 먼저 작동하는 메커니즘은 신용 재평가입니다. 금융기관은 평상시에는 위험을 분산시키며 대출과 투자를 확대하지만 작은 불안 신호가 나타나는 순간 리스크 평가 기준을 동시에 바꿉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충격의 크기가 아니라 이 충격이 다른 취약성을 건드릴 수 있는가입니다. 예를 들어 환율이 급격히 변동하면 외화 부채를 보유한 기업과 금융기관의 위험도가 동시에 상승합니다. 이 변화는 대차대조표에 즉각 반영되지 않더라도 내부 리스크 관리 기준에는 빠르게 반영됩니다. 그 결과 대출 회수, 신규 대출 축소, 자금 조달 비용 상승이 동시에 발생합니다. 두 번째 메커니즘은 유동성의 급속한 증발입니다. 금융 시스템은 신뢰를 기반으로 움직이며 이 신뢰가 흔들리는 순간 자금은 가장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이 과정에서 시장 전체의 유동성은 급격히 줄어듭니다. 은행 간 시장에서 거래가 감소하고 기업어음과 회사채 시장에서 금리가 급등하며 만기 연장이 어려워집니다. 특히 한국처럼 단기자금 조달 비중이 높은 구조에서는 유동성 축소가 실물 경제에 전달되는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작은 충격이 돈이 도는 속도를 늦추는 순간 시스템 전체는 급격히 경직됩니다. 세 번째는 레버리지의 역작용입니다.
저금리 환경에서 쌓인 레버리지는 평상시에는 수익을 극대화하는 도구로 작동하지만 충격이 발생하면 손실을 증폭시키는 장치로 변합니다. 부동산 PF, 기업 차입, 가계 대출은 모두 레버리지에 기반해 있습니다. 가격이 조금만 흔들려도 담보 가치가 떨어지고 이는 추가 담보 요구나 강제 매각으로 이어집니다. 이 과정은 개별 사건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여러 곳에서 발생하면 시장 전체를 압박합니다. 레버리지는 충격을 확대기처럼 작동시키며 작은 파동을 큰 위기로 바꿉니다. 네 번째 메커니즘은 심리의 동조화입니다. 금융위기에서 가장 무서운 요소는 공포 그 자체입니다. 특정 금융기관이나 산업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시장 참여자들은 합리적 분석보다 다음은 어디인가라는 질문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투자자, 금융기관, 기업, 가계의 행동이 한 방향으로 쏠리며 시스템은 자가증폭 구조에 들어갑니다. 예금 인출이 늘고 자산 매도가 동시에 발생하며 신용은 급격히 수축됩니다. 이 과정에서 최초의 충격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이 동시에 작동할 때 금융 시스템은 작은 충격에도 크게 흔들립니다. 충격의 출발점은 환율일 수도 있고 특정 산업의 부실일 수도 있으며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출발점이 아니라 이미 누적된 취약성 위에서 충격이 작동한다는 사실입니다. 한국 금융 시스템은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보였지만 그 안정은 높은 연결성과 레버리지 위에 쌓여 있었습니다. 이 구조에서는 큰 위기보다 작은 균열이 훨씬 더 위험합니다. 금융 시스템이 무너지는 순간은 언제나 D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한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금융 시스템이 작은 충격에 무너졌던 글로벌 사례들은 하나같이 예상 밖의 대형 사건이 아니라 이미 알려져 있던 취약성이 특정 계기를 만나 폭발한 결과였습니다. 이 점에서 한국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들의 실패 과정을 냉정하게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자주 언급되는 사례는 1997년 한국의 IMF 외환위기이지만 그 이후에도 세계 곳곳에서는 유사한 메커니즘의 붕괴가 반복되었습니다. 아르헨티나, 그리스, 터키, 베네수엘라는 서로 다른 국가이지만 금융 시스템이 무너지는 과정은 놀라울 만큼 닮아 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재정 적자와 외채 의존도가 높아진 상태에서 작은 외부 충격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글로벌 금리 환경이 바뀌자 외국 자본은 빠르게 이탈했고 페소화는 급락했습니다. 문제는 환율 변동 그 자체가 아니라 환율 하락이 금융 시스템의 신뢰를 동시에 붕괴시켰다는 점입니다. 환율이 급변하자 외화 부채의 실질 부담이 급증했고 금융기관의 대차대조표는 순식간에 악화되었습니다. 시데스 프리미엄은 급등했고 국채 금리는 폭등했습니다. 결국 작은 외환 충격은 국가 신용 위기로 확대되었고 금융 시스템은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리스의 경우는 조금 다른 경로를 보였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재정 문제는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었지만 시장은 오랫동안 이를 용인해왔습니다. 그러나 유럽 재정 위기가 본격화되면서 그리스는 과연 약속을 지킬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제기되자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국채 금리는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치솟았고 은행 시스템은 국채 손실을 그대로 떠안았습니다. 이때 발생한 충격은 단일 사건이 아니라 국채 은행 실물 경제가 동시에 연결된 구조적 붕괴였습니다. 작은 신뢰 상실이 금융 시스템 전체를 마비시킨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터키는 정치적 요인이 금융 시스템을 어떻게 약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훼손되고 금리 정책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자 리라화는 급락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외환시장의 충격은 곧바로 물가 폭등과 금융 불안으로 이어졌습니다. 중요한 점은 터키 경제가 하루아침에 나빠진 것이 아니라 정책 신뢰가 흔들리는 순간 자본이 일제히 방향을 바꿨다는 사실입니다. 금융 시스템은 경제 규모나 성장률보다 신뢰가 유지되는가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극단적인 사례지만 금융 붕괴의 끝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통화 정책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지자 통화는 더 이상 가치 저장 수단으로 기능하지 못했습니다. 하이퍼인플레이션 속에서 금융 시스템은 사실상 해체되었고 국민의 삶은 생존의 문제로 전락했습니다. 이 사례는 금융 시스템 붕괴가 단순한 시장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사건임을 보여줍니다. 이 국가들의 공통점은 명확합니다. 위기는 대규모 충격에서 시작되지 않았고 이미 알려진 취약성 위에서 작은 신뢰의 붕괴가 방아쇠 역할을 했습니다. 한국은 이들과 다른 경제 구조와 제도를 가지고 있지만 금융 시스템이 신뢰에 기반해 작동한다는 사실만큼은 동일합니다. 글로벌 사례들은 우리는 다르다는 아니란 인식이 가장 위험하다는 점을 반복해서 증명해왔습니다. 금융 시스템은 강해 보일 때 가장 취약해질 수 있으며 작은 충격은 언제든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사례를 거울 삼아보면 작은 충격이 한국 금융 시스템에 미칠 파장은 결코 추상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경제는 수출 의존도가 높고 금융과 실물, 부동산이 긴밀하게 얽혀 있어 외부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특히 환율, 금리, 부동산 가격이라는 세 축은 서로를 증폭시키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환율이 흔들리면 수입 물가와 기업 원가가 오르고 이는 곧 실적 악화와 신용도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신용도가 흔들리면 자금 조달 비용이 상승하고 이는 다시 투자와 고용을 위축시키며 경제 전반의 활력을 떨어뜨립니다. 작은 환율 충격이 금융 시스템 전체를 압박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이러한 충격을 가장 먼저 흡수하는 영역 중 하나입니다. 한국 금융기관의 대출 자산 상당 부분은 부동산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상업용 부동산 대출, 그리고 PF금융은 은행과 비은행권의 대차대조표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소폭만 조정돼도 담보 가치가 흔들리고 이는 대출 회수 압박과 신용 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PF 사업은 현금 흐름이 조금만 어긋나도 연쇄적인 부실을 일으킬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작은 충격이 금융 시스템으로 빠르게 전이될 위험이 큽니다. 금리 환경 역시 중요한 변수입니다. 기준금리가 소폭 변동하는 것만으로도 금융기관의 수익 구조와 가계의 상환 능력은 크게 달라집니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변동금리 비중이 높아 금리 변동의 영향이 즉각적으로 가계 재무에 반영됩니다. 금리가 오르면 소비가 위축되고 금리가 내려가도 이미 누적된 부채 부담 때문에 소비가 회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금리 정책의 효과가 제한적인 상황에서는 작은 정책 변화조차 시장의 불안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크레스 프리미엄과 같은 신용지표는 중요한 경고등 역할을 합니다. CDS가 급등하지 않더라도 완만한 상승 추세가 지속된다면 이는 국제금융시장이 한국의 리스크를 재평가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신호는 외국인 투자자의 포트폴리오 조정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환율과 자본시장 변동성을 키웁니다. 한국 금융 시스템은 충분한 외환 보유액을 갖추고 있지만 단기 자금 이동이 빠른 환경에서는 심리적 요인이 실질적 방어 능력을 앞설 수 있습니다. 결국 한국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은 단일 지표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환율, 금리, 부동산, 신용 지표가 동시에 흔들릴 때 시스템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변화가 단계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어느 한순간을 명확한 위기의 시작으로 규정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작은 충격이 반복되며 누적될 때 금융 시스템은 어느 순간 임계점을 넘게 됩니다. 한국 경제가 직면한 위험은 바로 이 임계점의 불확실성에 있습니다. 위기는 갑작스러운 사건이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인 과정일 수 있으며 그 과정은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융 시스템의 취약성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정부와 중앙은행은 동시에 여러 전선을 방어해야 하는 상황에 놓집니다. 가장 우선되는 목표는 시스템 신뢰의 유지입니다.
금융은 신뢰가 붕괴되는 순간 기능을 멈추기 때문에 정부와 중앙은행의 모든 메시지와 정책은 우리는 통제력을 가지고 있다는 인식을 시장에 전달하는 데 집중됩니다. 기준금리 조정, 유동성 공급, 외환시장 안정 조치,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강화는 모두 같은 목적을 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 수단은 언제나 제한적이며 잘못 사용될 경우 오히려 불안을 증폭시킬 위험도 함께 안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의 첫 번째 대응은 유동성 공급입니다. 단기 자금 시장이 경색 조짐을 보이면 중앙은행은 환매 조건 부채권, RP, 매입이나 금융기관 대상 대출을 통해 시장에 자금을 공급합니다. 이는 은행 간 신뢰가 흔들릴 때 가장 빠르게 작동하는 장치입니다. 그러나 유동성 공급이 반복될수록 시장은 왜 이렇게 자주 개입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유동성 공급은 안정장치가 아니라 위기가 진행 중이라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중앙은행은 개입의 강도와 빈도를 매우 정교하게 조절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 대응은 금리 정책의 미세 조정입니다. 금리를 급격히 올리면 금융기관과 가계의 부담이 커지고 내리면 자본 유출과 환율 불안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이 딜레마 속에서 중앙은행은 금리 자체보다 정책의 일관성과 설명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포워드 가이던스를 통해 향후 정책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려 합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 환경이 빠르게 변하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가이던스가 오래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시장은 말보다 결과를 보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정부는 재정 정책을 통해 실물 경제의 충격을 완화하고 금융 시스템의 부담이 실물로 전이되는 속도를 늦추려 합니다. 그러나 재정 지출 확대는 국가 채무 증가라는 또 다른 부담을 남깁니다. 재정 건전성이 훼손되면 이는 다시 금융 시스템의 신뢰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사례에서 보았듯이 재정과 금융의 경계가 흐려질수록 시장은 더 빠르게 리스크를 재평가합니다. 외환시장 방어 역시 중요한 과제입니다. 환율 변동성이 커지면 정부와 중앙은행은 외환 보유액을 활용해 시장에 개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기적으로 환율 급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지만 지속적인 개입은 외환 보유액의 소진이라는 위험을 동반합니다. 시장은 외환 보유액의 절대 규모보다 얼마나 오래 방어할 수 있는가를 더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이 때문에 외환시장 개입은 타이밍과 메시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모든 대응의 공통된 한계는 정책이 구조적 문제를 즉시 해결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부동산 금융의 취약성, 과도한 가계부채, 금융기관 간 복잡한 연결 구조는 단기간에 해소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와 중앙은행의 대응은 위기의 속도를 늦추고 시간을 벌 수는 있지만 그 시간 동안 근본적인 구조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문제는 다시 반복됩니다. 작은 충격에도 금융 시스템이 흔들리는 이유는 정책의 부족이 아니라 구조적 취약성이 누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취약성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앞으로 한국 금융 시스템의 생존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될 것입니다. 금융 시스템의 불안정성은 것이 지표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개인의 삶을 직접적으로 흔드는 현실로 나타납니다. 은행 간 시장에서 시작된 긴장, 환율과 CDS의 미묘한 변화는 시간이 지나면 가계의 일상 속으로 스며듭니다. 가장 먼저 체감되는 것은 대출 환경의 변화입니다. 기준금리가 크게 오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행 창구에서는 대출 심사가 갑자기 까다로워지고 한도는 줄어들며 조건은 악화됩니다. 이는 금융기관이 미래 위험을 선제적으로 반영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개인의 신용 상태가 나빠지지 않았는데도 자금 접근성이 떨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금융 시스템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돈의 문이 좁아집니다. 두 번째로 나타나는 변화는 소득의 불안정성입니다. 금융기관과 기업이 동시에 보수적으로 변하면 투자는 미뤄지고 고용은 위축됩니다.
이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게 더 빠르고 크게 전달됩니다. 주문이 줄고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며 매출 변동성이 커집니다. 이 과정에서 임시직과 비정규직, 자영업 종사자가 먼저 타격을 받습니다. 금융 시스템의 불안은 단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고용의 질과 안정성을 직접적으로 훼손합니다. IMF 외환위기 당시에도 금융기관의 위기가 가장 먼저 실업과 소득 감소로 이어졌고 그 여파는 수년간 지속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생활비 압박의 증가입니다. 환율 변동성이 커지면 수입 물가가 오르고 이는 식료품, 에너지, 생활용품 가격으로 빠르게 전가됩니다. 금융 시스템의 불안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과정은 빠르고 직접적입니다. 금리가 내려가거나 유지되더라도 생활비가 오르면 가계의 체감 경제는 악화됩니다. 이때 많은 가계는 저축을 줄이고 소비를 축소하며 이는 다시 경기 둔화를 심화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금융 불안은 이렇게 소비 위축을 통해 실물 경제를 압박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개인에게 필요한 것은 위기를 예측하는 능력보다 위기를 견딜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첫째, 부채 관리가 핵심입니다. 변동금리 비중이 높은 대출 구조는 금융 불안 시 가장 큰 리스크로 작용합니다. 가능하다면 부채 규모를 줄이고 상환 계획을 보수적으로 재설계해야 합니다. 둘째, 현금 흐름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소득이 일시적으로 줄어들더라도 버틸 수 있는 여유 자금은 금융위기 국면에서 가장 중요한 안전망입니다. 셋째, 자산의 분산이 필요합니다. 특정 자산이나 특정 시장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는 작은 충격에도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정보를 해석하는 태도입니다. 금융위기 국면에서는 뉴스가 넘쳐나지만 대부분은 이미 결과를 반영한 이야기입니다. 개인은 환율, 금리, 유동성 지표의 방향성을 읽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숫자 하나하나에 반응하기보다 여러 지표가 동시에 움직이는 흐름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융 시스템의 불안은 어느 날 갑자기 폭발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항상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신호를 보냅니다. 개인이 그 신호를 읽고 구조를 준비할 수 있다면 금융 시스템의 흔들림은 생존의 위기가 아니라 대응 가능한 위험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결국 위기 속에서 살아남는 사람은 가장 빠른 사람이 아니라 가장 준비된 사람입니다. 금융 시스템의 위기는 숫자와 지표로 시작되지만 마지막에는 사회의 신뢰 구조를 시험합니다. 사람들은 어느 순간부터 금행은 안전한가? 국가는 우리를 지킬 수 있는가? 이 통화의 가치는 유지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이 질문이 공공연해지는 순간, 금융 시스템은 이미 단순한 시장 기능을 넘어 사회적 위기의 단계로 진입합니다. 과거의 위기들은 모두 이 지점에서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1997년 한국에서도 그리스와 아르헨티나에서도 금융위기는 경제 문제를 넘어 사회 전반의 불안을 증폭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었습니다. 금융 시스템은 경제의 혈관이기 때문에 그 신뢰가 무너지면 사회 전체의 순환이 멈추게 됩니다. 한국 금융 시스템이 가진 위험은 당장 무너질 것인가가 아니라 작은 충격을 흡수할 완충 장치가 충분한가에 있습니다. 금융기관들은 규제 강화와 자본 확충을 통해 외형적으로는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부동산 금융과 가계부채, 기업부채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이 구조에서 특정 부문이 흔들리면 충격은 예상보다 빠르게 확산될 수 있습니다. 금융 시스템의 강건함은 위기가 없을 때가 아니라 위기가 왔을 때 얼마나 질서 있게 대응할 수 있는지로 평가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 시스템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금융 시스템의 목적은 자산 가격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실물 경제와 개인의 삶이 지속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 국면에서는 이 목적이 종종 왜곡됩니다. 시스템을 지키기 위한 정책이 단기적으로는 시장을 안정시키지만 그 비용이 개인과 미래 세대에게 전가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사례에서 보았듯이
금융 시스템을 구하기 위해 국민이 장기간의 긴축과 희생을 감내해야 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 시스템의 안정은 단순한 정책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어떤 위험을 감수할 것인가, 어떤 비용을 지금 지불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한국은 과거 IMF 위기를 통해 이 질문을 경험한 바 있고, 그 기억은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경험이 주는 가장 큰 교훈은 위기는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가장 가혹하게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금융 시스템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어느 나라든, 어느 제도든 취약성은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취약성을 인정하고 작은 충격이 전체 붕괴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능력입니다. 한국 금융 시스템이 앞으로 맞이할 도전은 외부의 거대한 충격이 아니라 내부에 축적된 작은 불안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이미 여러 지표 속에서 조용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가 던지는 질문은 단순합니다. 위기는 올 것인가? 가 아니라 별표 위기가 올 때 우리는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가? 별표입니다. 금융 시스템은 우리와 분리된 추상적 존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일자리, 주거, 저축, 그리고 미래의 선택지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작은 충격에도 흔들릴 수 있는 구조라면 그만큼 더 큰 대비가 필요합니다. 위기는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대비는 언제나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